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간 조선을 이끈 왕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한 성군으로 우리는 기억하죠. 실록에는 세종의 하루 일과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연에 참석하고 낮에는 집현전 학자들과 한글 창제를 논의하고 저녁에는 정사를 돌보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밤 시간대 세종의 행적이 묘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밤에는 경회로 후원에서 홀로 계시다는 짧은 기록만 반복됩니다. 32년 동안 수천 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요. 왕의 밤은 정말 그저 쉬는 시간이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문은 더 커집니다. 낮 시간의 기록은 구체적이에요.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죠. 하지만 해가 지면 기록은 갑자기 간략해집니다. 임금께서 후원에 나아가시다. 밤늦도록 후원에 계시다. 이튿날 새벽에 환궁하시다. 도대체 후원에서 무엇을 하신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집현전 학자들도 세종의 밤 생활을 몰랐다는 겁니다. 정인지, 최항, 박팽령 같은 최측근 신하들조차 말이죠. 그들의 문집을 보면 세종과 낮에 나눈 대화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왕의 밤은 금기 영역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세종실록 12년 8월 15일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밤중에 별을 관측하시고 새벽에 돌아오시다. 천문 관측? 그것도 혼자서요? 당시에는 관상감이라는 전문기관이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왜 세종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밤하늘을 관찰했을까요? 실록 19년 3월의 기록도 흥미롭습니다. 임금께서 후원의 약초밭을 직접 돌보신다는 내용이에요. 왕이 직접 약초를 재배한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내의원에 수많은 의관들이 있었는데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경복궁 복원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경회로 뒤편 후원을 조사하던 중 작은 정원의 흔적이 나온 거예요. 왕실 전용 정원이었는데 일반적인 관상용 정원과는 달랐습니다. 특이한 식물들의 흔적, 천문 관측 기구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터, 그리고 작은 작업실의 잔해. 세종의 비밀 공간이었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곳을 세종의 사적연구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집현전에서 신하들과 공식 업무를 보고 밤에는 이곳에서 혼자만의 연구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세종은 이 비밀 정원에서 정확히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 했을까요? 먼저 공식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하루는 정말 빡빡했어요. 실록 5년 2월 14일 기록을 보면 세종의 전형적인 일과가 나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부터 8시까지 경연. 유교 경전을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죠. 8시부터 정오까지는 정무. 각 관청에서 올라온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다시 경연이나 업무 협의. 저녁 7시쯤 식사를 마치면 하루 일과는 끝입니다. 그 다음 기록이 바로 후원으로 나가시다예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까지 기록이 비어 있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후원에 계시다라는 짧은 문장만 있고 때로는 아예 언급이 없어요. 마치 왕의 밤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이런 패턴이 32년간 계속됩니다. 세종실록 편찬자들은 왜 밤 시간을 이렇게 간략하게 처리했을까요? 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말입니다. 사관들은 24시간 교대로 왕을 따라다니며 기록했거든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원 출입이 통제되었던 것 같아요. 세종실록 23년 7월 기록을 보면 후원은 임금의 사적 공간이므로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승지나 사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집현전 학자들의 문집을 봐도 비슷합니다. 정인지의 문집에는 세종과 낮에 나눈 학문 토론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천문기구를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 같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밤에 대한 언급은 딱 한 줄입니다. 주상께서는 밤에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고 들었다.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전해 듣기만 했다는 뜻이에요. 세종의 최측근조차 왕의 밤 생활을 몰랐던 겁니다. 최항의 일기에도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28년 4월 12일이었어요. 최항이 밤늦게 급한 문서를 올리려고 후원으로 갔다가 문 앞에서 되돌아온 일을 기록했죠. 후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감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배웠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당시 신하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왕이 도교 수련을 하신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는 불경을 읽으신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종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거든요. 궁녀들의 증언도 단편적입니다. 후원을 관리하는 궁녀들조차 왕이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원 관리 궁녀들에게 명하시되 밤에는 후원 입구에만 머물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하시다. 왕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낮에는 끊임없이 신하들을 만나고 결정을 내리고 국정을 돌보지만 밤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단순히 쉬는데 쓴 건 아니었어요. 세종실록 곳곳에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보면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천문 관측, 약초 재배, 기구 제작, 음악 연구. 이 모든 것이 후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기록은 간략하지만 단서는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2002년 경복궁 복원 사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경회루 뒤편 후원을 발굴 조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왕실 정원과는 다른 구조의 작은 공간이 나타난 겁니다. 크기는 약 500평 정도였습니다. 정원이라고 하기엔 작고 그렇다고 단순한 휴식 공간이라고 보기엔 복잡한 구조였어요. 발굴단은 이곳을 특수 목적 정원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토양 샘플이었어요. 분석 결과 일반 정원 흙과는 성분이 달랐습니다. 약용식물 재배에 적합한 토질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인삼, 황기, 당귀 같은 한약재 뿌리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약초를 키웠다는 실록 기록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정원 중앙의 터였습니다. 둥근 돌로 평평하게 다진 공간이 있었는데 지름이 약 5m 정도였어요.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천문 관측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나오는 밤에 별을 관측하시다는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관측 터 주변에서는 금속 파편들도 발견되었어요. 성분 분석 결과 청동과 철이 섞인 합금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천문기구를 만들 때 사용하던 재질이죠. 세종은 여기서 직접 기구를 만들고 실험했던 것 같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건물의 기초가 남아 있었어요. 크기는 3칸 정도.
왕실 건축물치고는 정말 작았습니다. 내부에서는 목탄과 재의 흔적이 나왔고 금속을 녹여 성형했던 흔적도 발견되었어요. 작업실이었던 겁니다. 발굴 단장을 맡았던 이문영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왕실 정원에서 금속 가공 흔적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세종이 이곳에서 직접 실험 기구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왕, 밤에는 과학자였던 거죠. 특이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정원 입구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낮은 담장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중 경계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쪽 정원으로 들어가려면 담장을 한 번 더 넘어야 했던 구조였죠. 철저한 보안이었습니다. 궁중 건축 기록을 보면 세종 12년에 후원 일부를 개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담장을 더하고 출입을 통제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이 비밀 정원을 만든 시기였던 겁니다. 식물학자들이 토양 샘플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식물 중에는 한반도 자생종이 아닌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열대성 약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물들을 구했을까요? 세종실록을 다시 뒤져봤더니 답이 있었습니다. 세종 18년 기록에 중국 사신에게 특이한 약초 종자를 부탁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0년에는 명나라에서 보내온 약초를 후원에 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종은 국제무역로를 통해 희귀 식물을 수집했던 거예요. 2010년에는 추가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원 동쪽 구석에서 작은 저장고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안에는 도자기 파편들이 남아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일반 백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보관하는 용도의 약함이었죠. 세종이 직접 재배한 약초로 약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한의학 연구팀이 토양에 남은 식물 성분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눈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초들이 집중적으로 재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명자, 구기자, 국화 같은 것들이요. 세종은 말년에 심각한 안지를 앓았거든요. 실록에 보면 세종 26년부터 눈 질환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글을 보기 어려우시다. 밤에 별을 관측하지 못하시다 같은 내용들이죠. 그런데도 세종은 내의원의 처방만 받지 않고 직접 약초를 연구했던 겁니다. 자신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려 했던 거예요. 정원 발굴을 통해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음악 연구의 흔적이었어요. 작업실 터에서 청동종과 경쇠의 파편이 발견되었거든요. 크기와 두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실험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은 아악을 정비하고 새로운 음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악기를 직접 만들어 소리를 비교해봐야 했죠. 낮에는 신하들과 이론을 논의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직접 악기를 만들며 실험했던 겁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거예요. 발굴 현장을 직접 본 음악학자 송방송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명령만 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들고 귀로 듣고 실험하는 과학자였습니다. 비밀 정원은 세종의 실험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 했을까요?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 답은 조선시대 왕의 역할에 있었습니다. 실록에 남겨진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궁녀와 내관들이 남긴 사적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공식 역사에는 없지만 궁궐 안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 세종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후원 관리를 담당했던 궁녀 박 씨의 증언록이
2015년에 발견되었어요. 그녀의 후손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주상께서는 밤이면 혼자 후원에 나가신다. 우리는 입구에만 있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때로 이상한 빛이 보이고 쇠붙이 소리가 들린다. 새벽이 되어야 나오시는데 손에 검댕이 묻어 있을 때가 많다. 손에 검댕이? 왕이 직접 불을 다뤘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후원을 청소하는데 이상한 기구들이 있었다. 둥근 구슬 같은 것과 쇠로 만든 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다. 천문 관측 기구였을 겁니다. 내관 김자지의 일기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종 곁에서 30년을 모신 인물이에요. 일기 중 세종 24년 가을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밤중에 주상께서 부르셨다. 후원으로 가보니 이상한 나무 기구를 만들고 계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쭈니 소리를 만드는 도구라 하셨다. 여러 개의 나무를 다른 길이로 자르고 두드려 보시며 소리를 비교하고 계셨다. 음계 실험이었던 거죠. 김자지는 계속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이 신하들에게 시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주상께서 웃으시며 직접 해봐야 아는 것이 있다. 남에게 시키면 내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하셨다. 세종은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다른 궁녀 이 씨의 증언도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후원의 약초밭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증언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상께서 직접 약초에 물을 주시고 잎을 관찰하신다. 어떤 것은 캐서 냄새를 맡아보시고 어떤 것은 직접 맛을 보신다. 위험하지 않냐고 여쭈니 병을 고치려면 약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세종은 눈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직접 만지고 맛보고 실험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도 단편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 29년 정월 기록을 보면 승지 박안신이 밤늦게 급한 문서를 가지고 후원을 찾아간 일이 나와요. 후원 담장 밖에서 기다렸다. 안에서 주상께서 무언가를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에 나오신 주상께서는 종이에 이상한 글자를 가득 적고 계셨다. 이상한 글자? 바로 한글이었을 겁니다. 한글 창제 과정을 연구한 언어학자들은 세종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해요.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을 시험하고 소리를 내어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겠죠. 그 작업을 밤에 혼자서 했던 겁니다. 내관 정인손의 회고록에는 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새벽 후원에서 나오시는 주상을 뵈었다. 눈이 충혈되고 손에는 먹물이 묻어 있었다. 밤새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쭈니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다. 한글은 낮의 토론과 밤의 실험이 합쳐져 탄생한 것입니다. 궁중 의녀 장씨의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주상께서 늘 눈이 불편하신데도 밤에 작은 글씨를 보신다. 말리면 이 일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하신다. 안타까웠다. 세종은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증언을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낮에는 왕으로서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고 밤에는 과학자이자 발명가로서 혼자 실험에 몰두하는 세종의 모습이요. 하지만 왜 혼자여야 했을까요? 이제 퍼즐 조각이 모두 모였습니다. 세종이 비밀 정원에서 한 일은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천문 관측 실험, 약초 재배와 의학 연구, 악기 제작과 음악 이론 실험, 그리고 한글, 서체 개발이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문 관측입니다. 세종은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측정하려 했어요.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달력이 필요했거든요. 당시 조선은 중국에서 만든 달력을 사용했는데 위도가 달라서 오차가 컸습니다. 세종은 조선에 맞는 달력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직접 별을 관측했어요. 장영실, 이청 같은 기술자들이 만든 천문기구를 후원에 설치하고 매일 밤 별의 위치를 기록했죠. 실록 15년 기록을 보면 임금께서 밤마다 하늘을 관측하시어 100일간의 기록을 모으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요. 두 번째는 약초 연구였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약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같은 병에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이유, 약재를 언제 채취해야 효능이 좋은지, 어떻게 조합해야 부작용이 없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직접 재배하고 실험했던 겁니다. 세종실록 26년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상께서 몸소 약초를 시험하시다가 탈이 나시다. 신하들이 걱정하니 백성의 병을 고치려면 약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다. 자신의 몸으로 실험까지 했던 거예요. 세종은 여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향약집성방이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한 책이죠. 85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밤의 실험이 낮의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음악 연구였습니다. 세종은 악기의 크기와 재질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 종류의 종과 경쇠를 만들어 두드려보고 소리를 비교했죠.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내관 김자지의 일기를 다시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주상께서 같은 크기의 종을 2개 만드시되 하나는 청동으로 하나는 철로 만드셨다. 두드려 보시니 소리가 확연히 달랐다. 이것이다 하시며 기뻐하셨다. 직접 실험해서 차이를 확인한 거죠. 세종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아악을 정비하고 새로운 악기를 개발했습니다. 편경, 편종 같은 악기들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중국 음악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조선의 독자적인 음악 체계를 만들려 했던 겁니다.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글 개발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종은 낮에 집현전 학자들과 한글의 원리를 토론하고 밤에는 혼자서 글자 모양을 다듬고 조합을 실험했죠.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발굴 조사에서 나온 목탄 흔적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목탄 성분에 먹물 흔적이 섞여 있었거든요. 종이를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글자는 불태워버렸던 것 같아요. 세종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미음의 모양이 지금처럼 정해지기까지 수십 가지 변형이 있었을 거예요. 쓰기 쉽고 보기 좋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는 최적의 형태를 찾기 위해 밤마다 고민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1443년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연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천문 관측으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지식으로 약초 채취 시기를 결정하고 음악 연구로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한글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데 적용했죠. 모든 학문이 하나로 통하는 융합 연구였던 겁니다. 세종의 비밀 정원은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었어요. 조선 과학기술의 실험실이자 한글이 탄생한 산실이었습니다. 낮의 이론과 밤의 실험이 만나는 곳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비밀로 해야 했을까요? 답은 조선시대 왕의 역할에 있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은 덕으로 다스려야 했어요. 학문을 닫고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기술이나 손재주는 달랐습니다.
조선 초기 유학자들의 시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는 돌을 닦아야지 기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 기술은 장인이 하는 일이다. 기술은 낮은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어요. 태종은 활쏘기를 좋아했는데 신하들이 끊임없이 간언했죠. 임금께서 무예에 치우치시면 학문이 소홀해집니다. 결국 태종은 활쏘기를 줄여야 했습니다. 왕의 취향도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세종은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실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금속을 녹이고 망치로 두드리는 일은 더더욱요. 그건 대장장이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실록 18년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종이 직접 물시계 모형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자 좌의정 황희가 간언했어요. 주상께서 기물을 만드시는 것은 임금의 도리가 아닙니다. 장영실 같은 기술자에게 맡기소서. 세종은 결국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장영실에게 맡기고 비공식적으로는 후원해서 혼자 실험했던 겁니다. 낮에는 유교적 이상에 맞는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밤에는 진짜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했죠. 이중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약초 재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직접 땅을 파고 물을 주는 모습을 신하들이 봤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간언이 빗발쳤을 겁니다. 임금께서 어찌 농부의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세종은 비밀로 했던 거예요. 한글 창제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좀 달랐어요. 최초 아이디어와 기본 구조는 세종이 혼자 만들고 나중에 학자들에게 보완을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내가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집단 작업이 아니라 세종 개인의 창작이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상소를 올렸죠. 중국 글자를 버리고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년간 혼자 고민하고 실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의 연구가 낮의 확신을 만들어준 거죠. 비밀 정원이 없었다면 한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세종의 이중생활은 고독했을 겁니다. 낮에는 완벽한 유교 군주로 행동하고 밤에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실험에 몰두하는 살. 신하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었죠.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였습니다. 세종실록 말년 기록을 보면 안타까운 대목이 있어요. 주상께서 눈병이 심해지시고 몸이 허약해지시다. 신하들이 휴식을 권하나 듣지 않으시다. 밤의 실험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도 세종은 멈추지 않았어요. 생애 마지막까지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실험했죠. 그만큼 절실했던 거예요. 조선 사회의 유교적 질서와 자신의 과학적 호기심 사이에서 세종이 찾은 해법이 바로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선의 타협안이었죠. 그리고 그 고독한 선택이 조선 문화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였어요. 말년에는 눈병과 당뇨로 고생했지만 죽기 직전까지 후원에 나갔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마지막까지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세종이 죽은 후 후원은 폐쇄되었습니다. 문종도, 단종도, 세조도 그곳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종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밀 정원의 존재는 잊혀졌고 공식 기록에서도 사라졌습니다. 500년 후에야 다시 발견되었죠. 세종의 비밀 정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독과 희생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세종은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인간이었어요. 낮에는 신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왕, 밤에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꿈을 쫓는 과학자.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세종은 평생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비밀 정원은 세종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왕의 위엄도 신하의 시선도 유교의 틀도 벗어던지고 순수하게 호기심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 고독한 밤들이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한글. 조선 백성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해준 위대한 발명. 천문기구.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게 해준 과학기술. 의학서. 조선의 약재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정리한 지식. 음악이론. 조선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토대. 모두 비밀 정원에서 탄생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결과만 기록합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 과학을 발전시켰다. 문화를 융성하게 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과정, 밤마다 혼자 실험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던 시간들은 기록되지 않았죠. 비밀이었으니까요. 2002년 발굴 이후 역사학자들은 세종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덕이 높은 성군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실험하는 과학자였다고요. 이론과 실천을 병행한 르네상스형 군주였다고 말이죠. 그것이 진짜 세종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낮에는 왕이었지만 밤에는 연구자였습니다. 궁녀들이 잠든 뒤 홀로 등불 하나 켜놓고 물의 흐름을 관찰했고 별의 위치를 계산했으며 직접 나무를 깎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건 단지 글자나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의 시스템이었죠. 배우지 못해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글을 만들었고 시간을 몰라 굶는 농부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백성이 버려져선 안 된다며 의서를 편찬하게 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발명이 궁궐의 화려함이 아니라 흙냄새 나는 현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눈높이에서 시작된 과학, 그것이 바로 조선이 르네상스의 나라로 불린 이유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시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화, 모두 그 밤의 실험실, 비밀 정원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지식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종의 정원에 다시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그 정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 씨앗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누군가는 교실에서, 또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 앞에서 세종이 남긴 질문에 여전히 답하고 있죠. 지식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왕의 것도 학자의 것도 아닌 백성의 것, 모두의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을 쓰고 배우고 나누는 순간마다 세종의 등불은 다시 켜집니다. 그 불빛은 과거의 불이 아니라 오늘도 미래를 비추는 우리 모두의 불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밀 정원이 다시 피어나길 바란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세종의 정신처럼 지식과 감동을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세종의 위대함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비밀 정원을 피워낼지도 모릅니다.